지금 청취자님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생각, 과연 온전히 청취자님만의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내 생각이지 하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쵸. 근데 만약 지금 내리는 결정이나 느끼는 감정, 심지어 스스로를 나라고 인식하는 그 자아감조차도 사실은 거대한 우주적 시스템이 흘려보내는 무한한 데이터의 아주 작은 파편이라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묵직하네요. 네. 보통 우리는 마음속에 아주 견고한 성벽을 하나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 성벽 안쪽에는 내 생각과 내 몸이 있고 바깥쪽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과 세상이 있다고 굳게 믿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분리감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건 사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뚝 떨어져 존재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가 쥐고 있다고 믿어야만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아, 생존 본능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이 당연한 상식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의식, 지능, 그리고 의지를 다루는 한 철학적이고 영적인 텍스트의 제4장 발췌문이죠. 맞습니다. 이 자료는 청취자님이 평생 동안 정성껏 쌓아올린 그 마음속 성벽이 애초에 존재한 적조차 없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처음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는 엄청난 철학적 무게감에 약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제 자체가 워낙 거대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 지식의 과부하를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주제를 아주 기발한 생물학적 비유들이랑 현대적인 개념들로 연결해서 풀어볼 거거든요. 네, 일상 속 스트레스마저 날려버릴 그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깨달음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짜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자료가 당신이란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던지는 첫 번째 충격파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평소에 대단하게 여기는 우리의 개인적 지성, 혹은 스스로 나의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 진짜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옅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거든요. 그림자요? 약간 허무해지는데요? 그게 텍스트에 따르면 가장 작은 원자의 진동부터 우주를 밝히는 거대한 태왕계의 운행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살아 숨쉬게 하고 작동시키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지능이 존재합니다. 아, 그게 자료에서 말하는 I am, 즉 진정한 자아 혹은 우주적 보편 의식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개인의 의식은 이 거대한 IM의 의식이 인간의 좁은 마음 크기에 맞춰서 고도로 희석된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희석되었다고요? 네, 길가의 돌멩이나 베란다의 화분, 반려견, 그리고 청취자님 모두가 사실상 이 동일한 하나의 지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 생생한 생각들이 온전히 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건가요? 이걸 들으면서 저는 약간 와이파이 공유기 비유가 떠올랐어요. 오, 와이파이 비유 아주 흥미로운데요? 거대한 글로벌 인터넷망, 그러니까 IM이라는 무한한 데이터가 우주에 꽉 차게 흐르고 있고 우리 각자는 그 거대한 신호를 잡아서 자기 주변에 뿌려주는 개별 라우터 기기에 불과하다는 뜻인가요? 아, 네네. 라우터 자체는 인터넷망을 만들어낸 주인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가 데이터를 막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유기 비유도 훌륭하지만 그 구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스마트폰의 알고리즘 필터링에 가깝습니다. 필터링이요? 그건 어떤 의미죠? 만약 인터넷상의 수천 개의 데이터가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필터링 없이 한 번에 쏟아진다면 기기는 바로 다운돼 버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의 신경망 역시 우주의 무한한 보편적 의식을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아,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아주 좁은 대역폭만 통과시키도록 진화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텍스트에서 희석되었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능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흐르고 있지만 우리의 뇌가 그것을 아주 작게 조각내어 받아들인 뒤에 이건 내 생각이야 하고 라벨을 붙이는 셈이죠. 그렇다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고유한 정체성,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특별함, 막 내 개성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냥 우주의 거대한 기계 부품 중 하나로 전락하는 느낌이 드시죠? 네,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약간 무서운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텍스트가 인간의 오만함과 에고의 기반을 어떻게 역설적으로 뒤집어 엎는가 하는 점이죠. 우리는 보통 개성과 자아를 잃으면 내가 사라진다고 두려워하잖아요. 그쵸. 내가 나여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텍스트는 오히려 그 반대의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인간적인 오해, 편견,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좁은 틀을 완벽하게 비워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보편적 의식인 IM이 당신이라는 통로를 통해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체성이 무너지는 게 곧 상실이 아니라 무한한 지능과 연결되는 스위치를 켜는 조건이라는 통찰이군요. 맞아요. 내가 비워질수록 더 큰 무언가가 내 안을 채우게 되는 거죠. 정말 압도적인 관점이네요. 근데 우주적 의식이나 IM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일상에서 체감하기에는 좀 너무 거대하고 추상적이잖아요. 확실히 좀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자료가 단순히 그런 철학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 우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아주 기발하고 현실적인 생물학적 비유로 풀어낸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세포 이야기를 꺼내들었죠. 네, 텍스트는 우주라는 거시적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현미경을 들이대듯 우리 몸이라는 미시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청취자님의 몸을 구성하는 수십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겠죠? 자료에 따르면 이 세포들은 각자의 의식과 지능을 가지고 자신에게 할당된 일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간세포는 간의 역할을, 심장세포는 심정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수백만 개의 세포가 뭉쳐서 하나의 그룹 지능, 즉 기관을 형성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미세한 지능을 가졌고 그게 모여서 더 큰 지능을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세포들이 생명을 다해서 죽으면 그 지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지능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즉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때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텍스트는 아주 독특하게 묘사합니다. 생명에 닿으면 육체는 분해되고 세포들은 흩어지잖아요. 네네, 물리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세포들의 의식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의식 역시 보존된다는 거죠. 이 세포의 지능들은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다가 나중에 광물, 식물, 동물 등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명체로 재결합하여 새로운 역할을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와, 재결합이요? 그럼 그 의식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포의 의식이 철저하게 몰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이 속한 더 큰 존재가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는 순수한 지능 그 자체인 것이죠. 아하, 이 비유를 들으니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나 교향악단, 오케스트라가 떠오르네요. 오,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러니까 세포 한 명 한 명이 말단 직원이나 개별 악기 연주자라면 기관은 부서나 악기 파트가 되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인간인 나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마에스트로인 셈이네요. CEO나 마에스트로 비유는 우리가 인간적인 통제력을 떠올릴 때 흔히 쓰는 방식이긴 하죠. 하지만 이 자료가 말하는 관계는 그보다 훨씬 깊고 어찌 보면 더 기계적이고 근원적입니다. 더 근원적이다. 무슨 뜻이죠? CEO는 직원들에게 회의를 소집하고 의식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잖아요. 직원이 퇴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간과 세포의 관계는 그런 사회적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가 그 CEO 비유를 꺼내놓고도 스스로 모순을 느꼈습니다. 어떤 모순이죠? 생각해보면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위장에게 자, 방금 돈가스를 먹었으니 지금 당장 위산을 분비해서 소화를 시작해 라고 의식적으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쵸, 알아서 하죠. 상처가 났을 때 백혈구들에게 가서 세균과 싸워라 라고 명령하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이 수십조 개의 세포들을 통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지배적인 지능이 맞나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방금 청취자님과 함께 짚어본 그 모순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핵심적인 논리적 도약대이기 때문입니다. 아, 텍스트가 의도한 거였군요. 네, 텍스트는 인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몸의 활동을 묶어두는 지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인간의 생명력이 떠나면 그 세포 집단은 붕괴하니까요. 우리는 세포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무언가가 맞습니다. 아하, 방향성은 제공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그 나라는 개인적인 에고가 일일이 지시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자료의 가장 거대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텍스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이 위장세포의 의식적 주인이 아니면서도 전체로서 그 세포들을 품고 있다면 당신이라는 인간은 우주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와, 설마 인간이 세포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면서도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우리 인간 역시 거대한 아이임이라는 우주적 신체를 구성하는 단일 세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시점의 전환이네요. 내 몸의 세포가 나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나의 개인적 명령 없이도 우주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듯이 인간의 의식 역시 똑같은 구조로 우주적 지능인 IM에 속해 있다는 구조적 통찰이죠. 제가 제 간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일이 참견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모여 나라는 전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저라는 인간의 삶 역시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말단세포로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출근을 하고 고민하는 이 모든 과정과 의식이 사실은 그 거대한 우주적 유기체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니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묘하게 겸허해지네요. 동시에 끝없이 거대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도 드실 겁니다. 앞서 세포의 지능이 몰개인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텍스트에 따르면 IM의 지능과 의식 역시 철저히 몰개인적입니다. 우주가 특정 개인에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것이기도 하고 당신이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의 것이기도 하죠. 하나의 거대한 생명력이 우리 모두를 관통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거든요. 방금 세포 비율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해봤잖아요. 만약 제 의식이 우주의 의식이고 제가 단지 우주라는 거대한 몸의 세포 하나에 불과하다면 나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건가요? 당연히 드는 의문이죠. 세포가 전체 몸의 조화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막 분열하기 시작하면 생물학에서는 그걸 자유라고 부르지 않고 암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암세포가 딱 그런 식이죠. 그렇다면 이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자유의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자료를 보면 되게 심오한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어떤 딜레마인가요? 모든 것이 전지전능한 우주의 의지라면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수많은 끔찍한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은 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완벽한 우주가 다 통제하고 있는데 왜 그 우주는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텍스트가 설명하는 자유의지와 실수의 이면에 숨겨진 아주 정교한 학습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습 메커니즘이요? 실수하는 게 배우는 과정이라는 건가요? 네, 먼저 자유의지의 문제부터 볼까요? 자료에서는 우리가 가진 힘과 의지가 전체 우주의 무한한 힘 중 우리의 신경계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에 맞춰 극히 일부만 허락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그 대역폭 이야기랑 이어지네요. 순식간에 다 타버리겠죠. 그겁니다. 만약 무한한 우주의 힘이 한 번에 인간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고도로 희석된 상태라는 표현이 나왔군요.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용량 제한을 걸어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우리에게 왜 실수를 허락하는지 그 질문에 대해 텍스트는 심리적이고 생화학적인 수준까지 맞닿아 있는 붕괴의 과정을 제시합니다. 붕괴의 과정이요?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인간이 삶 속에서 지능, 사랑, 권력 같은 어떤 힘의 파편을 깨닫고 그걸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의 에고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그 힘이 마치 온전히 나 개인의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에고가 비대해지는군요. 내 능력인 줄 알고 막 뽐내고. 그렇죠. 이 우주의 힘을 나의 이기적인 목적, 남을 이기거나 나만 잘 살기 위해 억지로 끌어다 쓰려 할 때 우주는 굳이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잠시 허락하죠. 왜 막지 않죠? 그냥 처음부터 못하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겪어봐야 아니까요. 우주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고 작은 세포 하나가 모든 에너지를 독점하려 하면 엄청난 마찰과 저항이 발생합니다. 인간은 결국 그 통제불능의 힘과 마찰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흙탕에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뼈 아프지만 너무나 공감되는 인생의 뻔한 패턴이네요. 무언가 일이 좀 풀린다 싶어서 교만해지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반드시 꼬꾸라지잖아요. 마치 강물의 흐름을 거슬려 혼자 헤엄치려다 힐 빠져 익사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텍스트는 이 붕괴가 우주가 우리를 벌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장된 필연적인 학습 메커니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벌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텍스트는 우리가 그 진흙탕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결국 우주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실패의 진짜 이유를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진짜 이유가 뭔데요? 이 모든 뼈아픈 붕괴 과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우주의 힘은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작은 세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오직 거대한 몸의 주인이자 전체인 IM을 향한 봉사를 위해서만 이 힘이 쓰여야 함을 깨닫게 만드는 정교한 과정인 것입니다. 암세포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것을 멈추고 다시 몸 전체의 목적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완벽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나의 고유한 의지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 사실은 착각이었고 더 큰 주인의 의지에 순응할 때 비로소 내 삶에 진정한 평화와 조화가 찾아온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낼 게 아니었네요. 하지만 텍스트 말미에 보면 일종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청취자님의 성격, 즉 평생 동안 이게 나야 라고 굳게 믿어온 그 에고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적 힘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맹렬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통제권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군요. 네, 내가 수조 개의 세포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뇌구조상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라도 당장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내 인생의 단독 주인공이자 운전대를 잡은 통제자라고 굳게 믿었는데 갑자기 넌 거대한 몸의 세포 하나일 뿐이야 라고 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거든요. 에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발이죠. 하지만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통찰을 철학책 속에만 두지 말고 우리의 현실적인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의 과부하,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 혼자서 다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숨막히는 압박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이 강박이 결국 우리를 번아웃에 빠뜨리죠. 현대인이 겪는 그 지독한 불안과 피로감의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우리가 이 우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고립된 존재라는 그 착각의 성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짐을 나의 좁은 어깨 위에만 짊어지려 하니까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관점을 빌려본다면 오늘 하루쯤은 그 무거운 에고의 압박감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깊은 위안을 얻게 됩니다. 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우주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아주 작은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세포 하나일 뿐이니까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역할, 내 눈앞에 있는 일에만 충실히 임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뼈아픈 실패나 절망조차도 결국엔 거대한 전체가 나를 다듬어가고 겸손을 가르치는 완벽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텍스트에서도 말하듯 겉으로 드러난 에고는 끝까지 자기가 통제하겠다고 막 저항하겠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인 소울은 오히려 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억눌렸던 숨을 내쉬며 깊은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거친 바다 위에 떠있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자체의 일부라는 감각. 이것은 일상의 불안을 단숨에 잠재우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이자 심리적인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호흡에 내 호흡을 맞추고 그저 묵묵히 나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총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유의 상태일 수 있겠네요.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식의 파편을 하나 더 얻는 것을 넘어서서 청취자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또 새롭게 재조립되는 경험이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이 환상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제에서 출발해 현미경 아래의 세포들이 보여주는 몰 개인적인 헌신을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무한한 우주적 지능인 IM의 거대한 몸을 이루는 세포 단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님께 한 가지 도발적이고 여운이 남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텍스트에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생명을 다한 후에도 의식을 잃지 않고 휴식기를 거쳐
광물이나 식물 등 새로운 형태로 끝없이 재결합한다고 했잖아요. 네, 흥미로운 개념이었죠. 그렇다면 이 소름 돋는 사실을 우리 인류 전체로 한번 확장해서 상상해 보시죠. 지금 이 순간 지구 위를 걸어다니고 있는 80억 명의 우리 인류. 거대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수십억 개의 단일 세포들인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통신망과 인공지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글로벌 네트워크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주적 차원에서 어떤 거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그룹 지능, 즉 거대한 우주의 새로운 기관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중인 걸까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통찰인데요. 인간이라는 개별 세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IM의 철학이 단순한 고대 지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엿보는 창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오프닝에서 제가 청취자님의 마음속에 세워둔 견고한 성벽 요새의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우리의 대화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그 두터운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허물어진 틈새를 통해 바깥에 있는 줄만 알았던 거대한 우주가 사실은 처음부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숨쉬고 있었다는 그 벅찬 연결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적시자님, 당신은 단 한순간도 우주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우주의 세포로서의 멋진 역할을 여유롭게 즐기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